최일환 씨가 거울 앞에 서서 희끗희끗한 제 머리를 염색하기로 결심한 그날 아침. 그것은 단순히 더 젊어 보이고 싶다는 욕심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선전포고였다. 지난 몇 년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를 잠식해버린 60대 아저씨라는 존재를 향한 처절하고도 뒤늦은 선전포고. 거울 속의 남자는 낯설었다. 평생을 성실한 공무원으로 책임감 강한 남편이자 아버지로 살아온 최일환의 얼굴이었지만 그 안의 생기는 모두 빠져나간 듯했다.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지 3년 정년퇴직을 한 지는 1년이 지났다. 거대한 톱니바퀴의 일부로 정신없이 돌아갈 때는 몰랐던 거대한 공허함이 이제는 매일 아침 그를 집어삼켰다. 그의 하루는 텔레비전 뉴스 소리와 함께 시작되어 홀로 먹는 저녁 식탁의 적막함 속에서 끝이 났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똑같은 공원 산책로를 걷고 똑같은 벤치에 앉아 시간을 죽였다. 그는 더 이상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아닌 것 같았다. 사람들은 그를 스쳐 지나갔고 가끔 마주치는 동네 사람들은 그에게 어르신 혹은 아저씨라고 불렀다. 아무도 그의 이름 최일환을 불러주지 않았다. 그는 점점 사회라는 액자 속에서 희미해져가는 배경의 일부가 되어가는 기분이었다.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기분. 아버지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뭐라도 좀 배워보세요. 동네 문화센터에 좋은 강좌 많다던데요. 지난 주말에 다녀간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걱정해서 나온 말이었지만 그에게는 마치 쓸모없는 늙은이에게 주는 과제처럼 들렸다. 하지만 끝없는 무료함과 외로움은 결국 그를 움직이게 만들었다. 그는 마지못해 문화센터 홈페이지를 뒤적이다가 생활도예 교실이라는 강좌의 눈길이 멈췄다. 젊은 시절 아내가 길가의 작은 공방을 지날 때마다 예쁜 도자기를 보며 감탄하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그는 홀린 듯이 수강 신청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일주일 후 그는 어색한 걸음으로 문화센터 3층의 도예 교실 문을 열었다. 축축한 흙냄새와 마르지 않은 유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교실 안에는 비슷한 연배 여성 수강생 몇몇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가 머뭇거리며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교실 안쪽에서 한 여자가 그를 향해 돌아보았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최일환 회원님이시죠? 저는 도예 강사 강서연입니다. 그 순간 최일환의 흑백 세상에 처음으로 색이 들어왔다. 강서연. 그녀는 쉬녀덜비라고 했지만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생기와 활력이 넘쳤다. 편안해 보이는 리넨 원피스 위에 흙물이 잔뜩 묻은 앞치마를 두른 모습은 자유로워 보였다. 질끈 묶어 올린 머리카락 사이로 흘러내린 잔머리마저 그림 같았다. 하지만 그를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외모가 아니었다. 그녀가 수강생들에게 흙을 다루는 법을 설명할 때 그녀의 눈은 어린아이처럼 반짝였다. 흙을 사랑하고 이 일을 진심으로 즐기고 있다는 것이 온몸으로 느껴졌다. 물레 위에서 부드럽게 돌아가는 흙덩이를 어루만지는 그녀의 손길은 섬세하고 열정적이었다. 평생 서류와 도장만 만져온 그의 투박한 손과는 너무나 다른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예술가의 손이었다. 자, 흙을 그냥 주무르려고 하시면 안 돼요. 흙과 대화를 하셔야 해요. 이 아이가 무엇이 되고 싶어 하는지 그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낭낭하고 힘있는 그녀의 목소리는 교실 안의 공기를 따뜻하게 데웠다. 그녀가 환하게 웃을 때마다 진화는 잠시 숨을 멈췄다. 저렇게 웃어본 게 언제였던가. 아내가 살아있을 때조차 그는 저렇게 순수하게 웃어본 기억이 없었다. 그의 삶은 언제나 책임과 의무의 연속이었으니까 그는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가 잃어버린 아니 평생 가져본 적 없는 삶의 찬란한 단면 그 자체였다. 그녀 앞에 서자 그는 자신의 나이와 늙어버린 외모 그리고 텅 빈 내면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부끄럽게 느껴졌다. 그는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그냥 최일환 회원님이나 60대 아저씨로 그녀의 기억 속에 남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자신을 희미한 배경이 아닌 이름과 얼굴을 가진 한 사람으로 그리고 한 남자로 봐주었으면 좋겠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회색빛 아스팔트 도로가 왠지 전과 달라 보였다. 그는 자신의 낡은 구두와 빛바랜 점퍼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내일은 머리를 염색하러 가야겠다고. 이것은 그의 조용하고 무기력했던 삶에 던지는 작지만 절실한 반란의 시작이었다. 다음날 최일환은 생전 처음으로 젊은이들이 드나드는 번화가의 미용실에 앉아 있었다. 어색하고 불편한 침묵 속에서 자신을 아버님이라 부르는 젊은 미용사의 손길에 머리를 맡겼다. 까만 염색약이 그의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덮는 동안 그는 이것이 과연 의미 있는 일일까 수없이 자문했다. 1시간 후 거울에는 검은 머리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하지만 주름진 눈가와 피곤에 젖은 눈빛은 그대로였다. 껍데기를 바꾼다고 해서 안의 내용물까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새삼 깨달았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다. 2번째 도에 수업이 있는 날, 그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평생을 입어온 무채색의 점퍼와 셔츠들이 마치 자신의 지나온 삶처럼 지루하게 느껴졌다. 그는 며칠 전 큰맘 먹고 산 짙은 녹색의 등산용 재킷을 꺼내 입었다. 어색하기 짝이 없었지만 왠지 모를 전투복을 입은 듯한 비장함마저 들었다. 교실에 들어서자 강서연이 그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 회원님, 머리 염색하셨네요. 훨씬 젊어 보이세요. 오늘 입으신 옷도 아주 잘 어울리시는데요. 그녀의 칭찬에 일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고작 옷 한 벌과 머리색을 바꿨을 뿐인데 그녀가 자신을 주목해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 문제는 그의 서툰 손이었다. 물레 앞에 앉은 그는 거대한 기계 앞에 선 어린아이와 같았다. 강서연의 시범을 볼 때는 쉬워 보였던 중심 잡기조차 그에게는 히말라야 등반처럼 어려운 과제였다. 흙덩이는 그의 손길에 순응하지 않고 제멋대로 일그러지다가는 힘없이 주저앉기를 반복했다. 주변의 다른 여성 회원들은 제법 그릇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었지만 그의 물레 위에는 정체불명의 흙더미만 쌓여갈 뿐이었다. 어휴, 이놈의 흙이 꼭 내 고집 같아서 말을 안 듣네. 그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을 때였다. 등 뒤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힘을 너무 많이 주셔서 그래요, 회원님. 흙은 힘으로 다루는 게 아니거든요. 강서연이었다. 그녀는 어느새 그의 뒤로 다가와 서 있었다. 그녀에게서는 흙냄새와 섞인 은은한 꽃향기가 났다. 그녀는 그의 의자 옆에 쪼그려 앉더니 그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다. 자, 제 손의 힘을 느껴보세요. 어깨에 힘을 빼시고요.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흙이 돌아가는 걸 손끝으로 느끼는 거예요. 젖은 흙 위로 겹쳐진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일화는 순간 숨을 멈췄다. 수십 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아내 외에 다른 여자의 온기였다. 그의 심장이 제멋대로 뛰기 시작했다. 그녀에게는 그저 수많은 수강생 중 한 명을 가르치는 일상적인 순간이겠지만 그에게는 온몸의 신경이 그녀의 손길에 집중되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그녀의 손길이 이끌자 거짓말처럼 흙덩이가 조금씩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비록 삐뚤빼뚤하고 볼품없었지만 분명한 그릇의 형태였다. 보세요 하시잖아요. 아주 잘하고 계세요. 그녀가 귓가에 속삭이듯 말했다. 그는 자신의 귀가 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어르신 처음 치고는 아주 훌륭하세요. 꾸준히 하시면 금방 느실 거예요. 재능 있으신데요. 그녀가 격려의 의미로 던진 말이었다. 하지만 어르신이라는 단어가 그의 심장을 차갑게 식혔다.
그래, 나는 그녀에게 그저 재능 있는 어르신일 뿐이다. 검은 머리를 하고 새로운 옷을 입어도 결국에는 나이든 수강생일 뿐.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했던 희열이 순식간에 사그라들었다. 그날 이후 그는 달라지기로 결심했다. 단순히 외모를 꾸미는 것을 넘어 그녀와 대등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는 퇴근길에 서점에 들러 도예 관련 서적들을 몇 권 샀다. 유약의 종류, 소송 온도 전통, 가마의 역사 같은 평생 관심도 없던 단어들을 꾸역꾸역 읽어 내려갔다. 그녀가 수업 중에 무심코 던진 전문 용어를 그가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일 때 그녀의 눈이 살짝 커지는 것을 보는 것이 그의 새로운 즐거움이 되었다. 산책 습관도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공원 벤치에 멍하니 앉아있지 않았다. 구부정했던 허리를 꼿꼿이 펴고 보폭을 넓혀 힘차게 걸었다. 길가의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힐끗거리며 자세를 교정하는 것은 이제 익숙한 일이 되었다. 그의 세상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그의 무채색 하루에 강서연이라는 선명한 색깔이 들어오자 다른 모든 풍경들도 조금씩 채도를 되찾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텔레비전 뉴스를 멍하니 보지 않았고 혼자 먹는 저녁 식사도 정성껏 차려 먹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서는 조바심이 자라나고 있었다. 이런 작은 노력들로 그녀에게 아저씨가 아닌 남자로 보일 수 있을까? 그는 아직 그녀에게 안녕하세요, 강 선생님 외에 다른 사적인 말을 건네볼 용기조차 내지 못했다. 그의 서툰 손처럼 그의 마음 역시 그녀 앞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할지 몰라 하염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는 것을 최일화는 흙의 온도로 느꼈다. 차갑고 단단했던 흙이 그의 손 안에서 조금씩 부드럽고 따뜻하게 변해갈 무렵 그는 이제 제법 그럴듯한 찻잔과 작은 접시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다. 그는 매주 2번 도에 교실에 가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는 수업이 시작되기 전 미리 읽어둔 책의 한 구절에 대해 강서연에게 넌지시 질문을 던지곤 했다. 선생님 책에서 보니 분청사기는 유약의 농도보다 태토의 질감이 더 중요하다고 하던데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면 강서연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바라보며 신이 나서 설명을 이어갔다. 어머 회원님, 공부 많이 하셨네요. 맞아요. 분청은 그런 짧은 대화의 순간들 속에서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 수강생이 아니라는 사실에 작은 기쁨을 느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다정하고 학구열이 넘치는 회원님으로 대할 뿐 그와 그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단단한 벽이 존재했다. 그는 그 벽을 넘을 방법을 찾지 못해 애가 탔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수업이 끝날 무렵 한 수강생이 강서연에게 다가와 물었다. 선생님 이번에 출품하신다는 작품은 잘 되어가세요. 강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한 아쉬움과 속상함이 어려 있었다. 아, 말도 마세요. 이번 작품에 꼭 천공유를 써야만 제가 원하는 푸른빛이 나오는데 그걸 구할 수가 없어서요. 예전에 쓰던 건 다 떨어졌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그 색을 제대로 만드는 곳이 이천의 작은 가마터 한 군데뿐인데 거기까지 다녀올 시간이 도무지 나지를 않네요. 인터넷으로는 팔지도 않으니 그녀는 정말로 속이 상하는 듯 흙 묻은 손으로 머리를 헝클어뜨렸다. 일화는 그릇을 닦는 척하며 그 대화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었다. 천공유, 이천, 작은 가마터. 그 단어들이 그의 머릿속에 또렷하게 박혔다. 그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녀의 속상해하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는 컴퓨터를 켜고 서툰 독수리 탑업으로 검색창에 이천 천공유라고 쳐넣었다. 몇 번의 검색 끝에 그는 그녀가 말한 것으로 추정되는 도예가들 사이에서만
아름아름 알려진 한 가마터의 정보를 찾아냈다. 주소와 전화번호 그리고 찾아가는 길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서울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이천 터미널에서 다시 시내버스로 갈아타 한참을 들어가야 하는 외진 곳이었다. 내가 무슨 짓을 하려는 거지? 이건 괜한 오지랖이야. 그녀가 부탁한 것도 아니지 않은가? 이성적인 목소리가 그의 머릿속에서 울렸다. 하지만 곧이어 다른 목소리가 그를 부추겼다. 이것이야말로 기회다. 그냥 말뿐인 위로나 어설픈 지식 자랑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 당신이 그저 나이든 아저씨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퇴직 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한 목적의식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어둠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그래 가자. 다음 날 새벽 그는 마치 소풍 가는 아이처럼 일찍 눈을 떴다. 며칠 전 샀던 녹색 재킷을 꺼내 입고 배낭에 보온병과 간단한 간식을 챙겨 넣었다. 아내와 사별한 후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한 외출이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은 평일 아침인데도 인파로 북적였다. 그는 젊은이들의 빠른 걸음 속에서 몇 번이고 길을 잃을 뻔했다. 자동 발매기 앞에서 한참을 헤맨 끝에 겨우 2,000행 표를 끊고 버스에 올라탔을 때 그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버스가 서울의 잿빛 풍경을 벗어나 푸른 논밭이 펼쳐진 시골길로 접어들자 그의 마음도 조금씩 평온을 되찾았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과 설렘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가 이 유약을 받고 기뻐할까? 아니면 부담스러워하며 화를 낼까? 그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수십 가지의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여행이 즐거웠다. 그는 지금 누군가를 위해 온전히 자신의 의지로 움직이고 있었다. 살아있음을 실감했다. 이천 터미널에 도착한 그는 다시 수첩에 적어온 주소를 들고 행인에게 길을 물어야 했다. 낯을 가리는 그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몇 번의 수소문 끝에 그는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한참 달리는 낡은 시내버스에 몸을 실었다. 버스에서 내려 흙길을 10여 분쯤 걸었을까. 마침내 그의 눈앞에 낡은 기와를 얹은 작은 가마터가 나타났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즈넉한 풍경이었다. 그는 자신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마른 침을 삼킨 뒤 삐걱거리는 나무 대문을 향해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그의 길고 외로웠던 여행의 목적지가 바로 저 문 너머에 있었다. 삐걱이는 나무 대문 너머의 풍경은 수십 년의 시간이 멈춘 듯했다. 장작더미가 쌓여있고 가마터에서는 아직 식지 않은 열기가 희미하게 피어올랐다. 마당을 쓸고 있던 백발의 노라우 도공이 낯선 방문객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누구요? 저 어르신. 여기에서 청곡유라는 유약을 판다고 들었습니다만. 최일화는 잔뜩 긴장한 채 물었다. 노도공은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심드렁하게 대꾸했다. 우리 유약은 아무한테나 안 파오. 직접 쓸 사람이 아니면 소용없소. 제가 쓸 것은 아니고 아는 분께서 꼭 필요하다고 하셔서. 강서연 선생님이라고 아시는지요? 강서연이라는 이름에 노도공의 무뚝뚝했던 표정에 희미한 변화가 스쳤다. 그는 빗자루질을 멈추고 일환을 다시 쳐다보았다. 강서연 선생, 그 양반 아직도 흙 만지고 있구먼. 참 열심인 사람이지. 그 양반이 필요하다면야. 노도공은 군말 없이 창고로 들어가 묵직한 단지를 하나 꺼내왔다. 짙은 옥색빛이 감도는 신비로운 색감의 유약이었다. 일화는 조심스럽게 단지를 받아들고 몇 번이고 허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가마터를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다. 그는 단순히 귀한 유약을 손에 넣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세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열쇠를 얻은 기분이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그는 품에 안은 유약 단지를 보물처럼 소중히 다루었다. 창밖의 풍경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이미 문화센터에 도해 교실로 환하게 웃을 그녀의 얼굴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외롭고 무기력한 은퇴자가 아니었다. 그는 좋아하는 여인을 위해 기꺼이 먼 길을 달려온 용감한 기사라도 된 것 같았다. 다음 날 그는 수업이 끝나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렸다. 다른 수강생들이 모두 돌아가고 서연이 혼자 남아 작업실을 정리할 때 그는 마침내 준비해온 쇼핑백을 들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심장이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것처럼 세차게 뛰었다. 선생님, 이거...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쇼핑백을 내밀었다. 네, 이게 뭐예요, 회원님? 서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쇼핑백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 안에 든 묵직한 유약 단지를 발견한 순간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그녀는 단지를 꺼내 표면에 쓰인 청공유, 칭유유라는 글자를 확인하고는 숨을 헙 들이마셨다. 세상에, 이걸 어떻게... 설마 이천에 직접 다녀오신 거예요? 일화는 뿌듯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 번지는 놀라움과 감동을 보는 것만으로도 지난 여정의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어떻게 제게 이런 걸...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몰라요. 덕분에 작품을 제대로 완성할 수 있겠어요. 그녀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그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반응이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그녀의 말은 그가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방향으로 흘러갔다. 정말 감사해서 어쩌죠? 제가 당연히 돈은 드려야죠. 얼마셨어요, 회원님? 그리고 오가신 차비까지 꼭 계산해 주세요. 이렇게 신세만 질 수는 없어요. 정말 마음씨 따뜻한 분이세요, 우리 회원님. 돈 신세, 마음씨 따뜻한 분. 그 단어들이 비수가 되어 그의 가슴에 날아와 박혔다. 그는 돈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 신세를 지우고 싶은 것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마음씨 따뜻한 동네 아저씨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의 용감했던 기사놀이는 그녀의 정중하고 현실적인 반응 앞에서 한순간에 친절한 노인의 심부름으로 전락해버렸다. 세상을 다 가진 듯했던 희열이 차갑게 식어내리고 그 자리에는 끔찍한 실망감과 서러움이 차올랐다.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네, 아니에요. 당연히 받으셔야죠. 아니, 괜찮습니다. 그런 걸 바라고 한 게 아니니까요. 그의 단호한 태도에 서연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바로 그 침묵 속에서 일환의 마음속에 있던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억눌려왔던 감정들이 정제되지 않은 날것의 언어가 되어 그의 입에서 터져 나왔다. 제가 좋은 이웃이 되려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저는 선생님께 그냥 60대 아저씨가 아니라 남자로 보이고 싶어서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것은 고백이라기보다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의 서툰 진심은 그녀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돌멩이가 되어 날아갔다. 서연의 얼굴에서 감동과 감사의 빛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충격과 당혹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번졌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 한 걸음은 두 사람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을 만들어버렸다. 작업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서연은 겁에 질린 눈으로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음을 깨달았다. 최일화는 어떻게 작업실을 빠져나왔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강서연의 얼굴에 떠오른 경악과 두려움이
그의 머릿속에 그대로 낙인처럼 찍혔다. 그는 도망쳤다. 자신의 입에서 터져나온 끔찍한 말로부터, 그리고 그 말의 결과를 마주할 용기가 없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는 귓가에서 남자로 보이고 싶어서 라고 외치던 자신의 절박한 목소리가 혐오스럽게 맴돌았다. 그날 밤 그는 불 꺼진 거실에 망부석처럼 앉아 있었다. 며칠 전 이천으로 향하며 품었던 설렘과 희망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그는 남자가 되고 싶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선을 넘어버린 이상하고 주책 없는 늙은이가 되어버렸다. 그는 스스로가 경멸스러웠다. 그녀의 친절과 존중을 멋대로 해석하고 자신의 외로움을 무기 삼아 그녀에게 부담을 줘버린 어리석은 노인. 그의 서툰 반란은 결국 끔찍한 패배로 끝이 났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뒤척였다. 그리고 동이틀 무렵 그는 차가운 결심을 내렸다. 모든 것을 원래대로, 아니 그 이전보다 더 완벽하게 단절시켜야만 한다고. 다음 날 아침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화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저 도예 교실의 최일환입니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부터 수업을 그만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직원은 이유를 물었지만 그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의 인생에 잠깐 들어왔던 유일한 색깔을 그는 제 손으로 지워버렸다. 그 후 최일환의 삶은 이전보다 더 깊고 어두운 잿빛의 세계로 가라앉았다. 그는 다시 텔레비전을 친구 삼았고 공원 산책은 아무 의미 없는 시간 죽이기가 되었다. 하지만 이전과 다른 점이 있었다. 예전의 외로움이 텅 빈 공허함이었다면 지금의 외로움은 날카로운 파편이 가득 찬 상자 같아서 움직일 때마다 마음을 찔러댔다. 그는 그녀를 마주칠까 두려워 동네 마트에 가는 것조차 꺼렸다. 그의 집은 이제 완벽한 감옥이 되었다. 한편 강서연 역시 혼란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날 이후 최일환은 도의 교실에 나타나지 않았다. 처음 며칠은 몸이 편찮으신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그가 문화센터에 공식적으로 수강 취소 요청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야 그녀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의 텅 빈 물레 자리는 유난히 커 보였다. 다른 수강생들이 최 선생님 왜 안 나오세요? 라고 물을 때마다 그녀는 몸이 좀 안 좋으시다고 들었어요 라며 얼버무려야 했다. 그녀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작업실에 홀로 남을 때면 그녀는 어김없이 그날의 일을 떠올렸다. 그의 절박했던 눈빛 떨리던 목소리. 처음에는 당혹스럽고 솔직히 조금 무서웠다. 평소에 과묵하고 예의 바르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날것의 감정이었기 때문이다. 평화롭던 자신의 일상에 누군가 돌을 던진 것 같은 불쾌감도 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마음속에는 다른 감정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죄책감이었다. 과연 자신의 반응이 최선이었을까? 그렇게까지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티를 내야만 했을까? 그는 그저 외로웠던 것이 아닐까? 서툰 방식으로나마 진심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그녀의 차가운 거절이 가뜩이나 위태로워 보이던 한 노인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을지 생각하면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갈등의 중심에는 그가 목숨처럼 들고 온 천공류 단지가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작업실 선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여 매일같이 그녀에게 말을 걸어왔다. 그것은 한 남자의 순수한 열정과 동시에 그의 어리석은 집착을 상징하는 물건이었다. 그녀는 출품할 작품의 마무리를 위해 그 유약이 절실했지만 차마 그것에 손을 댈 수가 없었다. 그 유약을 사용하는 것은 마치 그의 무모한 고백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었다. 그 안에는 이천의 흘길을 걸었을 그의 땀과 버스를 기다렸을 그의 시간과 그리고 그녀를 생각했을 그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선물은 이제 무거운 짐이 되어 그녀를 짓눌렀다. 최일환이 쌓아 올린 수치의 벽은 이제 강서연의 마음속에도 똑같이 세워져 그녀를 혼란과 죄책감의 방 안에 가두어 버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감옥에서 서로를 향한 복잡한 감정의 실타래를 풀어내지 못한 채 시간만을 흘려보내고 있었다. 시간은 최일환에게는 멈춰 있었지만 강서연에게는 무섭게 흘러가고 있었다. 전시회 출품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며칠 밤을 새우다시피 하며 작업에 매달렸지만 가장 중요한 작품인 다랑아리는 어딘가 미완성인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백자 특유의 순수한 아름다움은 있었지만 그녀가 표현하고 싶었던 깊고 고요한 생명력은 부족했다. 그녀는 선반 위에 놓인 청고규 단지를 볼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다. 저 유약만 있다면 저 항아리는 완벽하게 다시 태어날 터였다. 그녀의 예술가로서의 본능이 소리치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 강서연의 마음은 망설였다. 저 유약을 사용하는 순간 그녀는 최일환이라는 사람과 그의 서툰 고백을 외면할 수 없게 될 터였다. 마감 전날 밤 그녀는 텅 빈 작업실에서 완성되지 않은 항아리와 유약 단지를 번갈아 보며 오랫동안 갈등했다. 이건 그냥 유약일 뿐이야. 그의 마음과는 별개야. 그녀는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그건 자기 기만이었다. 저 유약은 더 이상 단순한 재료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한 남자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서툴지만 분명했던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래, 진심. 그 단어를 떠올리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했던 것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그의 진심을 이런 식으로 썩게 둘 수는 없어. 그가 저지른 실수는 미워하더라도 그 안에 담긴 진심까지 외면해서는 안 돼. 그것은 예술가로서의 욕심을 넘어선 한 인간으로서의 결단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경건한 마음으로 유약 단지의 뚜껑을 열었다. 짙고 푸른 유약은 밤하늘의 심연을 닮아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붓을 들어 항아리 표면에 유약을 바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이 항아리를 스칠 때마다 이상하게도 최일환의 모습이 떠올랐다. 물레 앞에서 쩔쩔매던 그의 서툰 손 어려운 이론을 설명할 때면 아이처럼 반짝이던 그의 눈동자, 그리고 칭찬 한마디에 어쩔 줄 몰라 하며 붉어지던 그의 얼굴. 그의 돌발적인 고백은 분명 충격적이었지만 그 이전에 그녀가 보았던 그는 그저 묵묵하고 성실하며 조금은 외로워 보이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어쩌면 그의 전부를 보지 않고 자신이 보고 싶은 단면만을 보고 그를 판단해버린 것은 아닐까. 유약 바르기를 마친 항아리는 가마속의 뜨거운 불길 속으로 들어갔다. 이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그것은 마치 불확실한 관계의 결과를 신에게 맡기는 심정과도 같았다. 이틀 후 잘 식힌 가마의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녀의 다랑아리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 있었다. 천곡류는 불과 만나 신비로운 비취색으로 피어났다. 깊으면서도 맑고 고요하면서도 강한 생명력을 뿜어내는 색이었다. 그녀가 꿈꿔왔던 바로 그 색이었다. 그녀는 항아리를 어루만지며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이것은 온전히 그녀 혼자만의 작품이 아니었다. 전시회가 열리던 날 갤러리는 그녀의 성공을 축하하는 지인들로 붐볐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단연 화제가 된 것은 영롱한 비취색을 뽐내는 달 항아리였다. 선생님, 이 작품은 정말 대단해요. 색이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요. 작품 제목이 진심첸신이던데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한 관람객의 질문에 그녀는 항아리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네, 제 마음이기도 하고 이 작품이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 어떤 분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수많은 축하 인사를 받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갤러리 입구를 힐끗거리고 있었다. 혹시나 그가 와주지 않을까. 이 작품의 또 다른 주인이 자신의 진심이 어떻게 피어났는지 보러 와주지 않을까. 하지만 전시회가 끝날 때까지 최일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모두가 떠나간 텅 빈 갤러리, 안그녀는 자신의 작품 진심 앞에 홀로 섰다. 성공의 기쁨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부재가 남긴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은 그의 조용한 존재에 얼마나 익숙해져 있었는지를. 언제나 조금 떨어진 곳에서 존경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봐주던 그의 시선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를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수치심과 혼란의 벽 뒤에 숨어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녀는 갤러리의 불을 끄고 밖으로 나섰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제는 자신이 그를 찾아가야 할 차례라고. 그의 진심에 자신의 진심으로 대답해 주어야만 한다고. 그녀의 발걸음은 집이 아닌 최일환이 살고 있는 낡은 아파트 단지를 향하고 있었다. 해질녘에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지만 그녀의 마음은 뜨거운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최일환이 사는 낡은 아파트는 해질녘의 그림자 속에 조용히 잠겨 있었다. 강서연은 그의 현관문 앞에 서서 몇 번이고 심호흡을 했다.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만에야 인터콤 너머로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저예요. 강서연입니다. 그녀의 이름에 스피커 너머에서는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는 문을 열어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았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말했다. 최일환 씨,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잠시만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요. 애원에 가까운 그녀의 목소리 때문이었을까. 잠시 후 굳게 닫혔던 철문이 아주 조금 삐걱이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문틈으로 내다보는 최일환의 모습은 낯설었다. 며칠 사이에 수염은 덥수룩해졌고 눈은 퀭했으며 그가 입고 있는 낡은 스웨터에서는 희미하게 곰팡내마저 나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수치심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철저하게 망가져가고 있었다. 무슨 일로? 그는 차마 그녀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물었다. 들어가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는 마지못해 몸을 비켜 그녀가 들어올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그의 집은 강박적일 정도로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사람 사는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회색빛 공간이었다. 마치 주인의 마음처럼 모든 생기가 거세된 텅 빈 상자 같았다. 어색한 침묵이 두 사람을 짓눌렀다. 그는 그녀에게 앉으라는 말도 권하지 않았다. 결국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서연이었다.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에 선 채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전시회 잘 끝났어요. 축하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미건조했다. 제 작품 중에 다랑가리가 하나 있었어요. 가장 칭찬을 많이 받았죠. 서연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의 다음 말이 이 모든 어색함을 깨뜨릴 유일한 열쇠였다. 그 항아리 이름 진심 첸신이라고 지었어요. 일환 씨 덕분에 태어난 작품이니까요. 일환 씨. 그녀가 처음으로 그를 회원님이나 어르신이 아닌 이름으로 불렀다. 그 이름에 그리고 진심이라는 작품명에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서연은 한 걸음 그에게 다가섰다. 그날 제가 너무 차갑게 대해서 미안했어요. 솔직히 많이 놀라긴 했지만 일환 씨의 진심을 몰랐던 건 아니었는데 제 반응이 너무 경솔했어요. 상처받으셨죠? 정말 미안해요.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에 그를 올가매던 수치심의 갑옷에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그는 그녀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제 나이도 제 분수도 생각 못하고
선생님께 큰 부담과 불쾌감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부디 잊어주십시오.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서연이 그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다. 외로웠던 거죠. 저도 그래요. 그녀의 고백에 일환의 눈이 흔들렸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과 점점 멀어지는 기분. 누군가 나를 그냥 도예가나 선생님이 아니라 그냥 강서연이라는 한 사람으로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저도 매일 해요. 일환 씨, 마음 저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은 따뜻한 위로가 되어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내렸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속내를 누군가에게 털어놓았다. 자신이 얼마나 투명인간처럼 살아왔는지, 아저씨라는 이름 속에 갇혀 자신의 색을 잃어버린 기분이 어땠는지. 그의 고백은 서툴고 두서없었지만 그 안에는 한 남자의 절실한 외로움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다. 그의 고백이 끝나자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이제 알겠네요. 일환 씨가 왜 그토록 남자로 보이고 싶어랬는지. 하지만 그거 아세요? 누군가를 위해 먼 길을 떠날 용기를 내고 서툴지만 자신의 진심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미 나이나 이름표와 상관없이 충분히 멋진 남자라는 걸요. 그녀의 말에 일화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급히 고개를 돌려 눈물을 감추었다. 집안을 짓누르던 무겁고 차가운 공기는 어느새 사라져 있었다. 그 자리에는 어색하지만 따뜻한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온기가 채워지고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부엌으로 가먼지 쌓인 찻잔을 꺼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손님에게 서툰 손길로 차를 대접했다.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았다. 그들은 마침내 서로의 진심을 마주보았고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사이에 둔 채에 두 사람의 서먹했던 시간은 천천히 녹아내렸다. 강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하지만 분명한 기대를 담아 말했다. 그럼 다음 주 수업 때 뵐 수 있는 거죠? 그것은 그녀가 그에게 내미는 망설임 없는 화해의 손길이었다. 최일화는 깜짝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당연히 이제 그곳에 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제가 그래도 될까요? 물론이죠, 일환 씨. 서연은 현관문 앞에서 뒤를 돌아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회원님, 자리 제가 계속 비워뒀어요. 흘기 일환 씨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녀가 떠나고 난 후에도 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일환 씨라는 다정한 호칭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그녀의 말이 텅 빈 그의 집 안을 가득 채우는 것 같았다. 그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다. 다음 주 도예 교실에 다시 나타난 그를 보고 다른 회원들은 진심으로 반가워했다. 그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강서연은 그를 특별 대우하지 않았다. 그저 다른 수강생들과 똑같이 오셨네요, 일환 씨. 자, 그럼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라며 자연스럽게 수업을 시작할 뿐이었다. 그 배려가 오히려 그를 더 편안하게 만들었다. 물레 앞에 다시 앉았을 때 그는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다. 이전에는 그녀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욕심과 조바심으로 흙을 억지로 다루려 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오롯이 흙의 감촉과 움직임에만 집중했다. 그녀가 처음 가르쳐준 대로 그는 흙과 대화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의 손 안에서 흙은 전보다 훨씬 유순하게 솟아올랐다. 그는 더 이상 결과물에 연연하지 않았다. 흙을 만지는 그 과정 자체가 주는 순수한 즐거움을 그는 비로소 느끼게 된 것이다. 서연은 그런 그의 변화를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눈치를 보거나 칭찬을 갈구하지 않았다.
묵묵히 자신의 작업에 몰두하는 그의 옆모습에서 그녀는 이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고요한 위엄을 발견했다. 자신의 나이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부족함을 끌어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배우고 만들어내려는 그 모습이야말로 그녀가 생각하는 가장 남자다운 모습이었다. 애써 꾸미려 할 때보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낼 때 그는 훨씬 더 멋진 사람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서두르지 않고 아주 천천히 새로운 모양을 갖추어 나갔다. 변화를 먼저 이끌어낸 것은 서연이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그녀가 그에게 다가와 말했다. 일환 씨,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제가 아끼는 후배가 인사동에서 작은 전시회를 여는데 꽤 볼만할 거예요. 혹시 괜찮으시면 같이 가시지 않겠어요? 그녀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그는 너무 놀라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불안한 떨림이 아닌 기분 좋은 설렘이었다. 네, 좋습니다. 영광입니다. 주말에 만난 두 사람은 더 이상 선생과 제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나란히 그림을 감상하고 작품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나누는 편안한 친구였다. 그는 주로 듣는 쪽이었지만 가끔 던지는 그의 감상평은 꽤 깊이가 있었다. 그가 그녀를 위해 남몰래 공부해왔다는 것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들의 만남은 작업실 밖으로 확장되었다. 그들은 수업이 끝나면 함께 근처 찻집에 들러 차를 마셨고 날이 좋은 날에는 그가 매일 걷던 공원을 함께 산책했다. 혼자 걸을 때는 그저 회색빛 풍경이었던 공원이 그녀와 함께 걷자 울긋불긋한 색으로 살아났다. 그들은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 젊은 시절의 꿈 이야기, 그리고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솔직한 두려움까지 모든 것을 나누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아저씨라고 자책하지 않았고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어르신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는 최일환이었고 그녀는 강서연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며 서로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었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공원 산책을 마치고 헤어지던 길이었다. 서연 씨 덕분에 요즘 사는 게 참 즐겁습니다. 그가 수줍지만 진심을 담아 말했다. 서연은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저야말로요, 일환 씨. 일환 씨는 참 좋은 친구예요. 친구. 그 단어가 그의 마음에 따뜻하게 스며들었다. 그는 남자가 되고 싶었지만 그 이전에 좋은 친구가 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관계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그의 등 뒤로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자 최일환과 강서연의 관계는 계절만큼이나 자연스럽고 깊어졌다. 그들은 더 이상 어색한 친구가 아니었다. 서로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동반자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일상은 서로에게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일주일에 2번 도예 교실에서 만나는 것을 넘어 거의 매일 얼굴을 보았다. 아침이면 함께 공원을 산책했고 오후에는 서연의 작업실이나 일환의 집거실에서 함께 차를 마셨다. 주말이면 미술관에 가거나 오래된 영화를 상영해주는 작은 영화관을 찾았다. 그는 그녀의 예술 세계를 존중하고 배우려 노력했고 그녀는 그의 평범하지만 성실했던 삶의 궤적을 귀 기울여 들어주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어느 날 함께 밥을 먹다가 그녀가 무심코 반찬을 그의 밥 위에 올려주었을 때 그는 얼굴을 붉히는 대신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서연 씨. 당신 덕분에 내 밥상이 다채로워졌어요. 그의 솔직한 표현에 그녀 역시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다. 일환 씨 덕분에 제 삶이 든든해진걸요. 그들의 관계가 가장 빛나는 곳은 역시 서연의 작업실이었다. 그는 이제 제법 능숙한 솜씨로 흙을 다뤘고 서연은 그의 묵묵한 존재가
작업에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무거운 흙을 나르는 것을 돕거나 복잡한 기계를 손봐주었다. 그녀는 그가 만든 투박하지만 정직한 그릇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 넣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들이 함께 만든 찻잔으로 차를 마시던 서연이 불쑥 제안을 했다. 일환 씨 손은 참 힘이 있고 정직해요. 물레를 돌릴 때 보면 흙이 일환 씨 손에서는 거짓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제 손은 모양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는 건 곧잘하지만 흙의 중심을 잡고 큰 기물을 올리는 힘은 부족해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 같이 작품 하나 만들어 보지 않을래요? 같이 온대. 아주 근사한 닭이 세트를요. 일환 씨가 물레로 형태를 만들고 제가 다듬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어때요? 일환은 잠시 망설였다. 감히 자신이 그녀의 작품에 손을 댄다는 것이 황송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내 그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찼다. 그녀와 함께 무언가를 창조한다는 것. 그것은 그가 꿈꿔본 적도 없는 가장 멋진 일이었다. 좋습니다. 저야 영광이죠. 그렇게 그들의 공동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도의 작업이 아닌 두 사람이 하나의 마음으로 조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이었다. 일환은 물레 앞에 앉았다. 그는 더 이상 서툰 초보자가 아니었다. 그의 강하고 꾸준한 손길 아래 흙덩이는 부드럽게 솟아올라 찻주전자와 찻잔의 기본 형태를 갖추어 나갔다. 그의 역할은 단단한 기초를 세우는 것이었다. 흔들림 없는 그의 손길처럼 그는 그녀의 창작 세계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버팀목이 되었다. 서연은 그런 그의 모습을 존경과 애정이 담긴 눈으로 바라보았다. 일환이 형태를 완성하면 다음은 서연의 차례였다. 그녀의 섬세한 손길이 더해지자 투박했던 기물들은 점차 우아한 생명력을 얻기 시작했다. 그녀는 날렵한 주둥이를 붙이고 손에 쥐기 편안한 손잡이를 빚었으며 마른 기물의 표면에는 함께 산책했던 공원의 작은 새 2마리를 그려 넣었다. 그녀의 역할은 그의 뼈대 위에 아름다운 영혼을 불어넣는 것이었다. 작업실 안에서 그들은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그 어떤 연인보다도 깊은 교감을 나누고 있었다. 그가 흙을 준비해주면 그녀는 그의 연장을 닦아주었다. 눈빛 하나, 손짓 하나만으로도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랜 세월 함께해온 장인 부부의 모습 같기도 했고 아름다운 춤을 추는 2마리의 학 같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함께 유약을 골랐다. 그들이 선택한 것은 모든 것을 포용하는 듯한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깔의 백자유였다. 그들의 관계처럼 꾸밈 없지만 깊은 멋이 있는 색이었다. 완성된 기물들을 감에 함께 넣는 순간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며칠 후 가마의 문이 열렸다. 그들의 첫 번째 합작품 동행통싱이라는 이름의 닭이 세트가 마침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일환의 정직함과 강직함이 빚어낸 견고한 형태 위에 서연의 자유로움과 섬세함이 그려낸 아름다운 그림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혼자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완벽한 작품이었다. 그날 저녁 그들은 동행으로 첫 차를 우려 마셨다. 일환이 따라주는 차를 서연이 2손으로 공손히 받았다. 따뜻한 찬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각자의 외로웠던 삶이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뜨거운 불 속에서 마침내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완성되었음을 그들은 깨달았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 시간 동안 최일환의 세상은 완전히 다른 색으로 칠해졌다. 그는 더 이상 거울 속에 늙고 초라한 자신을 보며 한숨 쉬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자신감이 걸음걸이에는 활기가 넘쳤다. 강서연은 인사동의 한 갤러리에서 2번째 개인전을 열었다. 지난번보다 훨씬 더 크고 주목받는 전시였다.
그리고 그 전시회의 가장 중심 가장 밝은 조명이 쏟아지는 곳에는 그들의 합작품 동행통싱이라는 이름의 닭이 세트가 놓여 있었다. 최일화는 더 이상 어색한 손님처럼 구석에 숨어 있지 않았다. 그는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으로 아내이자 동반자인 강서연의 곁을 당당하게 지키고 있었다. 그는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네고 그들의 작품에 대해 막힘없이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더 이상 주저함이나 부끄러움이 없었다. 이 찻주전자의 묵직한 안정감은 최 선생님의 손길에서 나왔고 이 잔에 그려진 새의 날갯짓은 강 작가님의 마음에서 나왔지요. 우리는 그저 서로의 마음을 흙에 옮겼을 뿐입니다. 그의 설명에 사람들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그런 그의 모습을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때 유명한 미술평론가 한 사람이 서연에게 다가와 동행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강 작가님, 이번 전시회도 정말 훌륭합니다. 특히 이 닭이 세트는 정말 숨막히게 아름답네요. 남성적인 힘이 느껴지는 형태와 여성적인 섬세함이 깃든 그림이 이토록 완벽한 조화를 이루다니요. 도대체 어느 분의 솜씨입니까? 공동 작업이라면 작가 소개에 왜 강 작가님 이름만 올라 있는 건지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서연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질문을 한 평론가를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곁에 서 있던 일환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일환은 망설임 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흙으로 다져진 그의 강하고 투박한 손과 평생 붓과 조각칼을 잡아온 그녀의 부드러운 손이 자연스럽게 깍지를 꼈다. 서연은 그들의 맞잡은 손을 들어 보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두 사람의 작품입니다. 그녀는 자랑스럽게 일환을 소개했다. 제 인생에 그리고 제 작품의 가장 소중한 동반자 최일환 선생님이십니다. 아직 세상에 이름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저에게는 세상 최고의 예술가이지요. 그 순간 갤러리의 모든 조명이 그들 위로 쏟아지는 것 같았다. 일환은 사람들의 놀라움과 감탄이 섞인 시선을 온몸으로 받으며 서연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다. 아저씨라는 이름의 희미한 그림자는 그의 영혼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렸다. 그는 보잘것없는 늙은이가 아니었다. 그는 한 여인에게 영감을 주는 예술가였고 그녀의 삶을 함께 걷는 동반자였으며 사랑하는 사람 곁에 당당히 서 있는 한 남자였다. 그는 자신의 지난 날들을 떠올렸다.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렸던 날들, 서툰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갔던 순간, 그리고 끔찍한 실수 끝에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던 밤까지도. 그 모든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렇게 그는 더 이상 세상의 배경이 아닌 한 사람의 세상 그 자체가 되어 빛나고 있었다.